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수는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죠. 결혼 3년 차인 현수와 서진 부부에게는 이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연회장을 예약하고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했어요. 현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침부터 화장을 하며 들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죠. 아이는 한복을 입고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이런 날이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도 많이 했었고, 임신했을 때도 입덧이 심해서 서진이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현수의 부모님과 서진의 부모님도 일찍 오셔서 준비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돌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며 분주했죠. 준호는 한복을 입고 있어도 계속 움직이려고 해서 어른들이 번갈아 가며 안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연신 감탄하고 계셨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현수의 직장 동료들, 대학 동기들, 서진의 친구들까지 연회장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 왁자지껄했죠. 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와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친구들 중에 낯선 남성이 한 명 섞여 있었습니다.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현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서진은 그 남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해 보였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현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진에게 물어보려다가 손님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죠. 그 남자는 준호를 보며 웃고 있었고, 서진과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자꾸만 그쪽을 힐끗힐끗 보게 되었어요. 돌잡이 시간이 되었어요. 준호는 돌상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붓을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현수도 기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서진의 귀에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현수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계속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다른 하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준호를 보는 눈빛이 특별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것 같은 애정 어린 시선이었죠. 현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서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온 남자친구가 누구냐고요. 서진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더니 대학 동기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현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침대에 누워서도 그 남자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서진과 나누던 자연스러운 대화,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서진의 어색한 대답까지요. 현수는 괜한 의심일 거라고 생각하며 잠들려고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돌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낯선 남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죠.
특히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서진은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놔뒀었는데 요즘에는 항상 손에 들고 있거나 뒤집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급히 방을 나가거나 욕실로 들어가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현수가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빨리 온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현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진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현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애기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모르겠어. 나도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기 아빠라니, 그 사람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수는 벽에 기대서 더 들어보려고 했지만 서진이 통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는 급히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방금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죠. 서진이 안방에서 나와서 현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들어왔냐고 물었고 현수는 방금 들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어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애기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수록 끔찍한 가능성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서진이 준호를 목욕시키고 있었어요. 현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서진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현수는 그냥 두려고 했는데 계속 울려서 신경이 쓰였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곧바로 문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보였어요. 우리 아기 너무 보고 싶어. 현수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기라고 했습니다. 민호라는 사람이 준호를 우리 아기라고 부른 거예요. 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민호라는 사람이 돌잔치에 왔던 그 남자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걸까요? 현수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진이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는 화장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물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수는 서진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서진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도 마찬가지였죠.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호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어요. 현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행동과 민호라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오후 현수는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현수를 맞이해 주었죠. 현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돌잔치에 나타난 낯선 남자, 서진의 변한 행동 그리고 민호라는 사람의 문자까지요. 탐정은 현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꽤 흔하다고 말했어요. 보통 2주일에서 한 달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했죠. 현수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탐정은 서진의 사진과 인적사항 그리고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현수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서진이 주로 가는 카페, 쇼핑하는 장소,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대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탐정은 내일부터 미행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 전만 해도 서진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아내를 미행시키고 있다니요. 하지만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중간 보고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퇴근 후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탐정은 현수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한 카페에서 남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분명히 돌잔치에 왔던 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서진이 민호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회사에 있는 동안 당당하게요. 탐정은 더 자세한 정보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서진의 대학교 선배였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아온 사이였어요.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과는 결혼 전에도 잠시 사귄 적이 있다고 했어요. 현수는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탐정은 모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구해왔다고 했어요. 서진과 민호가 차에서 내려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까지요. 현수는 영상을 보면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탐정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불륜의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가서 서진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현수는 탐정에게 며칠 더 관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죠. 탐정은 알겠다고 하며 계속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준호도 있을 텐데 과연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며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어요. 탐정의 보고서를 받은 후 현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불륜이 확실해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궁금증은 준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준호가 정말 자신의 친아들일까요? 민호가 보낸 문자에서 우리 아기라고 한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했고 준호는 할머니 집에 맡겨두었어요. 현수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검사 시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방에 들어가서 베개와 이불을 뒤져봤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나서 준호를 목욕시켰습니다. 목욕 후에 머리를 말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빗질을 해줬어요. 빗에 걸린 머리카락들을 몰래 모았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죠. 현수는 아이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점심시간에 현수는 유전자 검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전문 기관이었어요. 접수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혈액 샘플과 준호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어요. 결과는 2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2주일은 현수에게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진과 대화할 때마다 어색했고 준호를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니까요. 현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진의 행동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현수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았죠. 이런 모습들이 현수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 친자가 맞다면 서진의 불륜은 단순한 바람일 뿐이지만 친자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다음 날 오후 현수는 검사 기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에 조퇴를 내고 급히 검사 기관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검사 기관에 도착해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확률은 0%였습니다. 준호는 현수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웃어주던 준호.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며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니요. 현수는 결과지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소 지으며 우리 아기라고 불렀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렸어요. 서진이 임신했을 때, 기뻐했던 것도 출산할 때, 감동받았던 것도 모두 헛된 일이었던 거죠. 현수는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근처 공원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준호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현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호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현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서진 몰래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준 사진들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서진의 이상한 행동들을 기록한 메모까지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후 현수는 이틀 동안 집에서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했죠. 현수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강남 지역에 유명한 로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법원 근처에 있는 대형 로펌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경력이 15년 이상인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죠. 수요일 오후 현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로펌은 30층짜리 빌딩의 2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현수는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할 때만 해도 평생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로펌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잠시 기다린 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현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유전자 검사는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것인지,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등등. 현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말이죠.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명백한 친자 불일치와 불륜 증거가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즉, 서진뿐만 아니라 민호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보통 각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니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부정된 이상 현수에게는 법적으로 양육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1년 넘게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감정적으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의 배신을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게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서진이 응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비용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착수금으로 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승소하면 받는 위자료의 10%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했어요. 현수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써서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한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서진과 민호에게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수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현수는 바로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사는 내일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민호에 대한 신상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로펌을 나와서 현수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지 물어봤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현수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현수는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진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에게는 아이를 잠시 맡기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겠다고 말했어요. 서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요즘 현수가 아이를 자주 돌봐줘서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서진은 현수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시는 집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현수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주 놀러 갔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예비 사위로 환대받았는데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이 집을 찾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 현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이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준호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안아주셨어요. 장인어른도 거실에서 일어나셨고 현수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현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곧 이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모님은 준비해 두신 이유식을 데워서 준호에게 먹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먹여주는 밥을 잘 받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지만 현수에게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어요. 장인어른은 현수에게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으셨고 현수는 대충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밥을 다 먹고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을 때 현수는 말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으셨던 거죠.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서진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을 숨기고 몰래 통화하는 것. 그리고 자주 외출하는 것들 말이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표정이셨어요. 젊은 부부들이 의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탐정의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진이 민호와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신 장모님은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시고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현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장모님은 결과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준호가 현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죠. 장인어른은 결과지를 여러 번 읽어보시더니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현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현수는 깜짝 놀라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셨어요. 딸을 잘못 키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자책하셨습니다. 현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현수를 보시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으셨어요. 현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울고 계셨어요. 준호를 바라보시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수는 법적으로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양육 의무도 없고 앞으로는 서진이 혼자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현수는 이미 마음 정리를 끝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인연을 끊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곧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현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남남이 되는 거였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현수는 일어서면서 앞으로 준호는 이 집에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장모님은 현수의 바지를 붙잡으며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서진이 저지른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현수를 보더니 일찍 왔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은 어땠냐고 물었죠. 현수는 대충 좋았다고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준 사진들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까지요. 서진은 현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봤어요. 무슨 서류냐고 말이죠. 현수는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호와 함께 찍힌 사진을 서진 앞에 놓았어요.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차례대로 보여줬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현수는 계속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말이죠.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현수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구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호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라고 했어요.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대학교 선배였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잠시 사귄 적도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현수와 결혼한 후에는 연락을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현수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서진 앞에 놓은 거예요. 친자 관계 없음이라는 결과를 본 서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검사를 했느냐고 물었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가 정말 누구의 아이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임신 시기를 계산해보면 현수의 아이일 수도 있고 민호의 아이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현수의 아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서진은 정말 몰랐다고 계속 변명했습니다. 현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서 왜 민호에게 우리 아기라는 문자를 보냈느냐고 따졌어요. 서진은 그 문자까지 본 것을 알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현수는 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속였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서진은 현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현수야, 나도 정말 몰랐어.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민호와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애기만큼은 지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죄가 없다고 울면서 말했죠. 하지만 현수는 단호했습니다.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서진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1년 넘게 키운 아이를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했지만 현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자신과는 아무 관계없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현수에게 빌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민호와는 완전히 끊고 현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현수는 그건 서진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서진의 인생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진은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하느냐고 울면서 물었지만 현수는 친정에서 키우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 그때 준호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현수가 달려가서 달래줬을 텐데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진이 아이를 안으러 갔지만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아이를 안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현수는 일어서면서 내일부터 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현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서진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밤새 울다가 지쳐서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준호도 어젯밤 늦게까지 울다가 이제야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모아온 추억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옷장에서 정장들을 꺼내고 서랍에서 시계와 반지 같은 소품들을 챙겼습니다. 결혼 반지는 잠시 바라본 후 그대로 서랍에 두었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현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기 때문에 미련은 없었어요. 거실에 있던 현수의 책들과 음반들도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진과 함께 구입했던 가전제품들은 그대로 두었어요. 나중에 재산 분할 때 정리하면 되는 일이었죠. 현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건들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힐 필요가 없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다 보니 준호와 관련된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아이 옷을 사주려고 함께 갔던 쇼핑몰.
영수증 돌잔치 때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현수가 직접 조립해준 아이 침대까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현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추억들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떠나는 거냐고 물었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스를 현관 쪽으로 옮기며 준비를 계속했어요. 서진은 현수의 옷을 붙잡으며 매달렸지만 현수는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서진에게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호의 신상 정보도 파악해서 상간자 소송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진은 계속해서 현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적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단호했어요. 아이를 위한다면 더욱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된 가정보다는 진실된 환경이 아이에게 더 좋을 거라고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현수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서진이 계속 매달릴 것 같았거든요.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현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그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이사업체가 도착했습니다. 박스 5개와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현수의 3년간 결혼 생활의 흔적이 그것뿐이었다니 씁쓸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내보낸 후 현수는 집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른 가구들과 벽에 걸린 결혼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집은 현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었죠. 현수는 집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최종적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와 상간자 소송장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변호사는 서진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는 내일 상간자 소송장이 송달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현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길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쇼핑을 즐기는 연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현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현수는 빌딩 앞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몇 달 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했으니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가장 깊이 배신당했네. 현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참고 기다렸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말이야. 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